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차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말하는 사랑이란 게 가슴속에 막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사랑해, 예뻐, 좋아, 막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 그냥 뭔가를 애들이 잘 못하고 있을 때 화 안 내고 그냥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주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일반적인 애들은 화낼 일이 별로 없어요. 잘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두 명 정도가 이제 뭔가를 잘 못하고 항상 1대1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부터 대부분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제 하다가 제가 참는 거예요. 하나 하다가 참고 두 개 하다가 참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막 그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은 이제 제가 그때는 아주 그냥 화를 강하게 내고 막 큰 소리도 내면서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고 나면 이제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감정의 고통이 저는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잠을 못 자고 자다가도 계속 잠결에도 그 상황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어제 한 행동, 그 애들한테 한 거,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아, 이제 정말 반성을 하면서 오늘은 내가 다르게 해야지. 오늘은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출근을 해요. 그러면 수업을 하다 보면은 또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똑같이 또 그 상황이 되면은 화를 내고 이게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일이었어요. 뭐, 애들을 좀 사랑하게 되면 좀 살게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힐링 스쿨을 만났고, 이제 그 시작하게 됐어요. 그 힐링 스쿨을 해보니까 이거 하기 전에는, 어, 애들이 수업을 못 따라오는 거는 전부 애들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애들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애들 탓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화내는 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고치고 싶다. 너무 고치고 싶어서 이제 내면 아이 작업도 계속 하고 치유 명상도 하고 뭐 프로젝트 참여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힐링 스쿨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달라진 것이 세 개 있는데 이게 뭐 막 많이 달라진 게 아니라 약간의 발전. 그렇지만 저는 아주 그냥 기쁨이 되는 그런 발전이 세 개가 있었는데 이제 행동적인 면과 학습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에 대한 이런 이해가 조금 생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행동적인 면은 내면화의 작업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내면화의 작업을 하는데 제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워낙 뭐 회피하고 없는 듯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묻어두고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교실에 이렇게 애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애들은 저래야 한다 이런 깨달음이 팍 왔어요. 그 애들이 어떠냐 하면은 얘들이 기쁨을 느낄 때는 막 소리 지르면서 뛰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또 막 힘들거나 슬프거나 이러면은 교실 바닥에 그냥 대자로 벌러덩 누워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다고 막 표현을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쪽지를 써요. 비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 좋아한다. 뭐 오늘 친하게 지내자. 오늘 가서 뭐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기분이 나쁘면 애들을 막 놀려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나는 저렇게 내 감정 표현을 못했다. 근데 저게 정상이구나. 애들은 저래야 되는구나. 이게 느낌이 너무나 강력하게 오면서 이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쟤들이 고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막 이건 하면 안 돼. 막 계속 이렇게 통제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바라보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그냥 바라보게 되고 어떨 때는 웃음도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습적인 면인데 제가 이걸 하면서 따라하기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어, 그 교재에 나오는 에릭슨의 심리발달 4단계 유아기가 있잖아요. 그게 7살부터 11살인데 이제 제가 요런 요 나이 대 아이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기의 가장 이제 중요한 활동은 학교 다니기인데 학교 다니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잘 따라할 수 있는 거. 이걸 따라할 수 있으면 자신은 이제 성공적인 아이고 모든 부분에서 대부분의 부분에서 이제 적절한 사람이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못 따라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그걸 못 따라하면은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저희 반에 못 따라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하는 말이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있어요. 이러더라고. 선생님 저는 제 마음속에 악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서 악마는 무찔러야 되는 적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자기 자신을 저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제 애들이 그런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서 봤어요. 제가 처음부터 저렇게 했나, 저렇게 아무것도 못했나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얘는 할 만큼 하고 정말 열심히 저한테 도와달라고 막 쫓아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두 번, 세 번 나오고 계속 나오고 막 안 나올 때는 불러다가 너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쳐서 제가 자꾸 화를 내고 막 하다 보니까 얘가 그때부터는 이제 제 앞에 잘 못 오면서 점점 못하게 되고 그래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열심히 따라하면서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선생님 앞에 갈 수 없고 내가 이걸 못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온다.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학습 내용도 조율하고 재밌게 하도록 놀이 학습도 하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많이 놀리게 하고 뭐 이런 노력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면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제가 이제 따라하기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다 됐다. 이거 이제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만 하면은 이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못 따라오는 애들은 계속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케어를 1대1로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막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가 영성 공부 여태까지 했는데 헛했다. 이런 막 자괴감이 들면서 또 막 내 탓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노력을 하고, 또 막 화를 내고, 또 내 탓하고, 뭐 이게 또 지금까지도 그게 이제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어느 순간에 나는 나를 사랑하기 싫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하기 싫다. 이게 막 이렇게 강력하게 제 귀에 들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저 당황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뭔가를 못할 때마다 계속 내 탓을 했던 거예요, 제가. 나 자신한테 내가 지적질만 해대니까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게 사랑이라면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화내는 게 그렇게 내가 힘들었구나. 그게 그때서야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잘하려고 애썼는지 하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아, 너 정말 애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 자신한테 짠한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화가 이렇게 덜 나는 거예요. 애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애들 하나하나의 필요가 좀 더 보이고 옛날보다. 그리고 제가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생각한 게 교사인 내가
치유하는 게 아이들을 안 아프게 하는 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폐 학교에서 이제 뭐 ADHD나 자폐나 다운 증후군 이런 걸 가진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자폐나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케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담임도 있고 특수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애들 하나하나 그런 아이들은 뭐 학습이나 생활, 뭐 학교 생활 부분에서도 개별 지도가 다 돼요. 개별적으로 케어가 다 되고 학부모님들하고 소통도 아주 잘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애들은 사회복무요원이 교실에 그냥 옆에 같이 앉아서 학습을 도와주고 생활을 도와주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애들이 성장하는 게 보여요. 1학년 때는 정말 안 됐는데 2학년 때 들어보면 너무 많이 애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ADHD에서는 이제 학교가 또 담임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맡았던 ADHD 그 아이는 여기저기 계속 다니면서 소리를 계속 내고 막 칠판 앞에 나와서 막 계속 칠판을 이렇게 하고 작품이나 뭐 이런 걸 다 흐트러뜨리고 뭐 제가 써놓은 걸 지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공부를 못하지만 이제 친구들도 공부를 못하게 하는데 이게 막 계속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교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면에서 뭐 교사나 학교가 이렇게 끼어들 여지가 없다. 뭐 거의 무방비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 10위권을 넘나드는 이 경제 대국이잖아요. 근데 이런 학교가 이런 그 경제 대국인데 어떻게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의논할 곳이 한 군데도 없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 국가 차원에서 뭔가 아이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 도움을 줄 저기 시스템이 이게 절실하구나. 그 교사가 막 여기저기 찾아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학부모도 알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걸 뭐 언제든지 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 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걸 너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생각뿐이었지 지금도 그렇게 제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포지움 기획회의나 또 이렇게 발표 준비를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일반 아이들이나 뭐 ADHD 또 자폐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내가 아이들과 있는 많은 순간에 제대로 뭔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나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막 마음이 급하게 막 뭔가 해야 될 게 이게 교사가 막 마음이 급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막 애들한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끌고 가려고 애들은 준비가 안 되는데 막 제가 막 끌고 가서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게 또 막 오늘 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도지는구나. 이게 다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또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계속 내가 이건 직면하면서 가야 되는 과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굉장히 많은 영성과 치유가이시면서 부모님이신 분들, 그리고 또 교육자이신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두 분 다 영성가이시고 또 어떤 교육자셨고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본인들의 어떤 최고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워주려고 하셨고 많은 사랑을 쏟아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도르프 학교라는 이제 대안학교를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대안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모님의, 영성하신 부모님의 그 최고 최선의 사랑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그런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어떤 저가 겪었던 어떤 깊은 아픔과 절망들도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중 하나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그 어떤 새로운 경험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어른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어떤 현실과 이상의 괴리, 그 안에서의 어떤 애고의 고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자랐던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것을 이중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중 메시지 속에서 많은 좌절과 혼란을 느꼈고, 지금도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만든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유능하고 이제 그런 선의를 가지신, 열정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그 학교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보니까 저희 반 친구가 25명 정도 있었는데 5명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저에게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교사들 간에, 학부모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려고 애쓰셨던 저희 어머니가 방학 동안에 잠깐 저희들을 이제 돌본다고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벽에 부딪히시고 많은 깊은 좌절에 빠지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좌절하는 모습을 봤던 게 저한테는 또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웠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 얘기해 보자면, 이제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연극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들끼리 연극을 이제 준비해서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저희들이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연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을 하셔서, 연극 전문가를 하나부터 끝까지 이제 그분이 만드는 연극이 된 거죠. 저희들이 만든 연극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제가 많이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을 굉장히 그때 당시에 믿고 존경하는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 연극이냐. 왜 이해도 못하면서 그 어떤 전문가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하나 따르는데, 선생님도 결국에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뭔가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 하겠다고 했던 선생님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걸 멈출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정말 이제 아무래도 발도르프 학교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사상과 이해를, 세상과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구축된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음,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크지만 또 이 부분도 되게 어떤 이론이나 사상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 그런 것보다는 어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신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런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때문에 학교를 떠나게 된 사건, 그 순간 제가 느꼈던 어떤 아픔, 슬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겪으면서 성인이 됐을 때 왜 이런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패할까? 왜 이렇게 부딪힐까?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 장성 단체에서 공부를 하고 활동도 하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어떤 저의 내면의 치유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치유도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연결도 있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런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경험들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보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많은 좌절과 아픔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특정한 어떤 해법이나 어떤 이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체화의 어떤 깊이와 어떤 자기 직시하는 것에 대한 깊이와 빈도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어떤 많은 아픔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 SM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게 된 이유는 뭐 다른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위안이나 대단한 걸 발견해서기보다는 그냥 헤일로님 글을 그냥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때 그 글에서 헤일로님의 어떤 겪어왔던 이분이 통과하신 어떤 깊은 좌절 현재도 어떻게 보면 겪고 있는 깊은 좌절과 아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어떤 연민, 사랑, 이상 뭐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공감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까 말했던 그 이중 메시지가 또 이제는 제가 이제 그것이 어떤 제가 비판한 입장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새겨졌다는 걸 느끼게 된 사건들을 많이 겪는데 이번에 심포지엄 준비하면서도 그런 걸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유미진님과 함께 이 심포지엄을 유미진님을 보조해서 함께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첫 번째 회의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진행하면은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갔는데 어, 전혀 그런 거 없이 서로의 이제 치유 얘기를 바로 그냥 하는 장으로 그냥 진행을 헤일로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놀랬던 것 같아요. 왜 놀랬냐면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집단은 아니잖아요.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 자신에게 진실하고 그걸 직면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영성가들이. 그런데 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떤 결과를 내려고 했던 어떤 관성성에 들어가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고 되게 많이 화도 났어요.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은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왜 거꾸로 내가 이런 걸 성토해 왔는데 정작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 순간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어떤 좌절과 정말 이 무기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기에 그냥 아직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뭐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다는 어떤 큰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냥 이것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과정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네. 인간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나, 혼자인가,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냥 마주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